제기랄, 엉뚱하게도 어머니 죽음을 기다렸던 것처럼 태평 세월이니 결국은 인정도 못 지킨 불효막심한 부악가심으로 살았던 장남 나분수.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불구하고 마치 우리 고향 일은 나분수로 통한다고 했을 만큼 다 나분수 차지였다. 이 세상을 분수껏 살고 준수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 나분수고 나준수였다. 나분수는 분수 같은 효자였다. 역시 세상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터 이래저래 나준수는 여전히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너희들 덕분에 나는 잘 살았시야. 더는 여한도 없고.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윤석원 작가님의 팔랑귀 준비했습니다. 윤석원 작가님은 1993년 창조문학 여름호에 단편소설 춤으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소설집으로는 남자가 사는 법, 우리 고향 등이 있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주인공 나분수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장남의 시각으로 어머니 일생을 돌아보고요. 또 푼수처럼 살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과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팔랑귀 윤석원.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양이다. 꿈자리는 사납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첫 새벽에 손전화가 울었다. 동생 나준수였다. 뜬금없다기보다 생급스럽고 뻘쭘했다. 잠을 설쳐서도 잠이 부족해서도 아니었다. 동생 목소리는 벌써 울음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음성은 말소리와 옹알거림의 중간쯤에서 흐느낌으로 조금 더 이어졌다. 매사에 철저하고 지나치게 준수해서 찬바람 소리를 들어야 했었던 나준수답지도 않았고 통화음도 생경했지만 그 이유는 쉽게 감지할 수 있었다. 해서 알았다는 말뿐 나분수는 뭐라 더 보탤 말이 없었다. 입도 더는 열리지 않았고 통화도 그리 끝났다. 여태껏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는 그렇게 이 세상과 작별한 것이다. 동생이 모처럼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다고 해 병원에서 헤어진 지도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하여간 어머니 인종을 지키지 못한 아픔이 먼저여야 하는데 빌어먹을 멍청하기 짝이 없다. 지지리도 못난 나분수는 드디어 우리 엄니가 편안해지겠구나 싶었다. 거기다 마음도 평온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안도하는 한숨까지 푹 내쉬고 말았다. 참으로 싸가지 없고 정말이지 나분수 같은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었다.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했다는데도 슬프거나 혼란스럽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더 놀라움이랄까. 엉뚱하게도 어머니 죽음을 기다렸던 것처럼 태평 세월이니 제기랄,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느낌이고 표정이다. 각 씨는 지금 친정 베트남에 잠깐 다니러 갔다. 그런데 느닷없는 코로나19로 꼼짝없이 발이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나뿐인 딸은 다문화 가족의 아픔을 자신이 극복해내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다며 대학생이 된 이후 얼굴 보기가 힘들다. 이래저래 어머니한테는 가족 모두가 알게 모르게 부족했었고 이것저것 다 모자랐던 터였다. 결국은 임종도 못 지킨 불효막심한, 한마디로 느자구가 없는 놈이라는 뜻이다. 나분수는 안방으로 들어섰다.
희붐해진 방 안에서는 봉창문 천리 위에 잘 걸린 어머니 사진 액자가 먼저 보였다.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운 사진이다. 찍을 기회도 많지 않았고 있어도 한사코마다 해서 가족 사진은 물론 어머니 사진은 더군다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어르신들께 영정사진 봉사를 하겠다며 촬영하였고 그 완성된 사진틀을 들고 와 내밀면서 우리 어머니 모습은 꼭 모나리자 같아요. 그랬었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어머니는 아따 거시기 허기는 쪼까 아깝겠는디 어쩌구나 어색해하면서도 만족해했다. 그냥 웃는 모습이거나 자연스러운 표정을 찍으려 그날 무던히 노력했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아무튼 웃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은 표정도 아닌 사진 속 어머니 모습을 후배는 그렇게 예쁘게 표현했었다. 어머니가 사용했어야 할 전동 침대와 휠체어, 실내 보행기, 목욕의자 등등이 또 눈에 들어왔다. 각각 제자리에서 그 쓰임을 다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묘수가 없어서 구석에 몰아두었다. 그것들 아니었으면 방안이 더 휑했을 것 같았다. 언제부턴가 당신이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둘씩 방 밖으로 꺼내 정리하던 어머니를 향해 서울 준순의 집으로 또 가실라고요. 그랬었고 저 소미불을 내다버리면 올 겨울은 또 어쩌려고 그러신다요. 앵간히 해라오. 했었던 말이 아랫목 이부자리를 꾹 차지하고 있는 듯 했다. 어쨌거나 한 달이 지나고 또 달포가 넘게 비어 있었던 방이지만 조금 전까지 어머니가 누워있다 잠깐 마당에 나간 것처럼 다 말짱하게 그대로였다.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방에 드나들면서 없어진 흔적들을 눈에 담아두었던 덕분이다. 뿐이겠는가. 빈방에 꽃가루와 먼지가 뭉쳐 바닥에서 낭창하게 굴러다니는 것이 싫어서라도 더 들락거렸다. 각시가 없어서 집안이 헐렁해졌다는 핀잔도 피해야 했지만 깔끔했던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도 없었다. 아무튼지 복지용품들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복지용구 전문 업체에서 무료로 대여했다. 요양 등급을 받은 자격으로 편하게 이용하고 반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토록 쉽게 설명을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며 한사코 커버하다 읍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었다.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는 복지용품을 사용할 여력도 이미 소진했던 탓이었다. 했는데 아들은 푼수처럼 혼자만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늘 아따매 나는 암스령 안 해야 걱정 말어. 나이 묵으면 어디 성한 데가 있겠어? 우세 싫었기만 어제. 그랬기에 그냥저냥 그러려니 했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은 크게 넘어질 일도 없었고 어디가 어쨌다 저쨌다 당최 표현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였다. 엄니 알지라우?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고 얼른 말이야. 어떻게 미리미리 방비라도 혼난게요. 못난 아들이지만 그나마 욕먹이지 않으려면 그래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때문에 나쁜 수는 거기에 보태. 웜에 우리 엄니는 겁나게 건강해라우. 대래 아들이 걱정이라고 저런단게요. 자랑삼아 그랬었다. 그런데 밤새 안녕이라고 어느 날부터 당시 몸을 불편해했다. 그토록 깔끔했던 방 안에서 알 수 없는 냄새가 솔솔 새어나왔고 매시럽기 짝이 없던 어머니가 뭘 숨기는 것처럼 아따 어쩔 것이오. 목심이 질금은 누구든지 다 창피당할 일이 많은 것이란께 해서 겨우 알았다. 그렇다고 곧 오두방정을 떨 수도 없었다. 삶은 무겁지만 죽음은 가볍게 해야 한다고 늘 빈틈이 없었던 어머니는 벌써부터 당신이 갈 곳을 정해놓은 듯 했었다. 뿐만 아니라 몹시 서두르고 재촉했는데 내내 헤아리지 못했던 아들이었다.
평생을 이래저래 부하가심으로 살았던 장남 나분수가 모처럼 어머니를 위한답시고 급하게 들여놓았던 복지용품들이다. 터무니없게도 그것들이 내내 어머니를 대신하고 있던 꼴이었다. 각시가 돌아오기 전에 반납할 생각이었다. 어머니 말뚝기를 반만 따라하고 거기다 일만 닮았어도 그놈의 팔랑귀 소리를 듣지 않았을 거라고 꽁알거렸을 터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 물 건너간 느낌이다. 하여튼지 전동 침대와 휠체어, 실내 보행기, 목욕의자 등등은 필요 이상으로 자리만 차지했던 것이다. 이 아침 그 사이에 봉창을 밀고 들어온 여명은 안방의 공간을 걸판지게 차지해버려 새삼 어머니 이부자리도 속상할 만큼 조붓해 보였다. 목포 추모공원 화장 정보 안내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 51분 화장화로 정보 안내 화로 3화로 고인 이곱분 상주 나분수 시작시간 오전 9시 37분 예상 종료시간 오전 11시 37분 진행상태 화장 중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화장 중이다. 볼이 타작돼 까끌하기가 튀어든 것처럼 눈알이 쓰라려서 나분수는 유족 감망실에서 나왔다. 눈도 눈이지만 비좁은 감망실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동생들 내외를 비롯한 가족들 모습이 잔인스러워 더 불편했다. 화장장 1층 로비 벽에 기대서 있는데 정면에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다.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깜빡거리며 바라보았다. 저런 게 언제부터 있었나 싶었다. 거기에 생소한 나분수가 있고 또 생무지처럼 낯선 어머니 이름이 보였다. 장례식 내내 꿈과 현실 사이가 오락가락했고 미친놈 지랄하는 듯 했었는데 이제야 현실이 조금 느껴지는 듯 했다. 새롭게 단장해서 쾌적하고 상쾌해진 덕분은 아니겠지만 동네 어르신들도 그리고 선후배와 친구들까지 죽음에는 순서가 없었던 것처럼 고인들을 보내기 위해 수차례 들락거렸던 곳이다. 그야말로 삶은 많은 순간이지만 죽음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했었다. 하지만 지금 나분수의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비워져 있고 시루 죽은 것처럼 넋이 나가 있다. 문상객들이 고인을 애도하기보다 상주를 더 걱정할 만큼 나분수는 평소 모습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분수 등짝을 탁 치며 어째 이런단가. 우리 푼수도 다 죽게 생겼어. 이제 그만 기운을 좀 내야. 그랬다. 어머, 분수야. 겁나게 미안하다이. 내가 소식을 늦게 들었어야. 까딱했으면 느금에 가시는 것도 못 볼 뻔했다이.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너 효자인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 동창들도 다 알아야. 너 시비 볼 놈 없단께? 근데 왜 그러냐. 그만 정신 챙겨야. 지금 너 진짜로 분수 같아. 또 누군가 분수야, 너 혹시 그 헛소리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네가 더 잘 알 거 아니여. 너그 각시는 그럴 여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 엄마는 꼭 올 거요. 그랬다. 장례식장에서 운구를 책임진 초등학교 동창들과 광주에서 지금 막 내려왔다는 친구였다. 화장장까지 쫓아온 그들이 고맙고 감사하다. 알다시피 요즘은 장례식에도 문상객이 많지 않아서 썰렁하기 짝이 없다. 잠깐 눈도장 찍고 돌아서기 일쑤요. 촌놈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홍어와 술을 앞에 두고도 운전을 빌미로 미적거렸다. 세월 탓이라 둘러댈 것만도 아닌 듯했다. 이래저래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애경사를 SNS로 대신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뿐만 아니라 가지 않으면 오지도 않는 풍습은 오래전 일이고
우리의 애경사 문화도 바뀌길 바라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 사이까지 더 멀게 하고 있는 판국이니 이해를 갖추지 못했다고 미안해하거나 탓할 수도 없다. 하여튼지 농촌을 떠나지 못한 이후로 내내 고향을 지키고 있는 덕분에 만년 이장님이었고 친구부터 선후배까지 필요하면 서슴없이 부탁하고 전화해서 심심풀이 땅콩처럼 부려먹기 딱 좋은 사람이 나분수였다. 동네 어르신들과 홀로 사는 이웃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조속으로 살피는 것은 당연지사요. 근동의 동창들까지도 자기 부 또는 모의 근황을 시시때때로 물어왔고 또 소식을 전달했으며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불구하고 어쨌거나 챙겨봐야 했었던 마치 우리 고향 일은 나분수로 통한다고 했을 만큼 그야말로 만만한 것은 다 나분수 차지였다. 거두절미 어쨌든지 이 세상을 분수껏 살고 준수하게 살라고 모처럼 아버지 능력이 훨씬 넘어가는 정성으로 지어준 이름이 나분수고 나준수였다. 당신 희망대로 두 아들이 그 이름을 잘 써먹는지 잘 써먹을 조짐은 있을지 없을지 지켜보거나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50도 다 채우지 못하고 이 세상과는 끝이었다.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어머니 표현대로라면 실패작이었다. 나분수는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분수껏 살았는데 언제부턴지 푼수가 되어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푼수처럼 살고 있다. 이래저래 흐느적거렸던 아버지 모습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나분수는 공부도 싫었고 희망에 찬 꿈도 없었다. 당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정책이 한창이었고 공고와 상고가 뜨기 시작했는데 나분수는 끝물일 수밖에 없었던 읍내 농업고등학교를 스스로 선택하는 분수 같은 효자였다. 한량없게도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었다나. 6.25 때 폭삭 망해버린 장손 집안을 어머니 혼자서 재건하기는 이미 역부족이었다. 어머니는 장남을 몽달귀신 만들 수는 없었다. 하오나 늙은 농촌 총각이면서 뼈가 녹고 설이 빠지게 일만 하는 눈치코치도 부족하고 순에 빠져서 세상 물정도 모르니 콩깍지든 팔깍지든 무언가 쉬지 않고서는 시집올 처자가 대한민국에는 없을 듯 했었다. 어찌저찌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군에서 다문화 가족 1호가 되는 영광도 있었지만 흉도 탈도 많았던 시절을 잘 견뎠다. 덕분에 모범 다문화 가정으로 군수님 표창도 받았다. 그래서가 아니라 각시는 베트남보다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고 아꼈으며 급변하는 우리 농촌 현실을 더더욱 이해하고 사랑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빈틈이 없고 깐깐했었던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틈만 생기면 농촌에서 벗어나겠다고 도시를 기웃거리는 푼수 같았던 남편과는 큰소리 내지 않고 살았기에 어머니는 더 바랄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달덩이, 복덩어리 같은 며느리였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다 좋을 수는 없었을 터. 딸 하나만 족하다고 무자르듯 했던 며느리의 단호함에는 어머니도 많이 아쉬워했다. 종부로서의 책임과 의무감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폭망한 종갓집 대를 잊지 못하는 아픔도 아픔이겠지만 당신 손을 더 사용할 수 없는 날로부터 종가의 시제와 제사도 끝이 되리라는 서글픔과 또 억지로 어찌해 볼 수 없는 현실을 어머니는 직감했을 터였다. 나준수는 그 이름처럼 용모와 재능이 빼어나기보다 규정대로 따르고 쫓아서 지키며 잘 살라는 뜻이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 같다. 형 나분수와는 확연히 달라서 공부도 잘했고 똘똘 총명했으며 어느 곳에서도 눈에 띄는 학생이었다. 해서 우리의 나준수도 당시 촌놈들에게 정형화된 길처럼 여겼던 상급학교는 군을 벗어나 도청 소재지를 거쳐 서울로 옮겨갔다.
그 시절 그렇게 많았던 연탄가스 사고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연탄불에 냄비밥을 해먹으며 진안하고 때로는 오밀조밀한 자취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알다시피 그 시절은 개천에서 욕난다는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기에 그쯤의 어려움은 일도 아니었다. 용이 되려면 그쯤은 오히려 사서해야 한다고도 했었다. 그랬는데 정작 촌놈들을 기죽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다. 각 군에서 광주로 모여든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은 많기도 많았으며 각 도에서 서울로 직결한 인재들은 넘치고도 넘쳐서 우리 촌놈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물안 개구리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하여튼지 나준수는 부모가 원했던 준수한 길에서 벗어나 나라의 민주화가 우선이라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느닷없이 벽을 세웠다. 부모는 답답하고 애가 터질 지경이었다. 세상 사는 게 어쩌면 저토록 재미가 없을까 싶었던 아버지는 그 무렵 그 벽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한테 술이나 대접해라. 미도 끝도 없는 말을 나분수에게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때 곁에 있었던 어머니는 맥 빠지는 모습으로 그랬다. 부담시 그랬겠어요. 그 지랄 같은 인공 때 다 몰살당하고 혼자만 살아 남았는디 참말로 재미는 징하게도 없었겠지라. 그런 사람하고 살았든 나도 징하디 징한 시상이었단께. 6.25의 아픔을 나분수와 준수는 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 곁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었고 아버지 형제가 없어서 그 단출함에 늘 기죽어 살았던 기억과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여기저기로 숨을 곳을 찾아다녔던 기억 또한 서명했다. 때문에 그 서러움까지 한꺼번에 몰려들었던지 그들 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무작정 목 놓아 울었다. 세월이 흘러 어쨌든지 그러했었던 아버지 때의 세상과는 그나마 조금은 달랐던 모양이었다. 다행히도 나준수 등이 원했던 민주화의 세상은 조금씩 펼쳐지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나준수도 결국은 아버지가 견뎌야 했었던 아픔들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만 같았다. 자식들 일에 유난히 포기가 빨랐던 아버지와는 달리 특히 나준수에 대한 어머니 집착은 오래갔다. 비록 차남이지만 집안 대를 연결할 손자도 있었고 남달랐던 그 준수함을 놓아버릴 수 없었다. 역시 세상사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터 그 삶이 부모가 바라는 준수함이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래저래 나준수는 실패한 386 세대의 전유물 같았던 그동안 내내 삶이 아팠던 지금까지도 여전히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화장이 종료된 모양이다. 몇 번 화로의 종료인지 알 수 없으나 숨이 넘어갈 듯 찰지다 못해 끈적끈적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유족 휴게실까지 밀려나왔다. 여동생 목소리처럼 꽉 잠겨서 그 소리 자체가 가슴을 쥐어뜯는 느낌이다. 죽은 사람을 위해 울지 마라 는 말 때문도 아니겠지만 나분수는 울지 않았다. 기필코 울지 않으려고 마른 침을 삼키거나 짓무르도록 눈을 꽉 감은 것도 아닌데 울 수 없었다. 불문율처럼 유족의 슬픔이 터져나오는 순간들이 있었다. 이를테면 죽음을 처음 확인했을 때 어머니의 살아있던 모습과 죽은 모습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순간이 그랬다. 또 입관식 때, 그러니까 염습하고 수의를 입은 차디찬 어머니를 관에 모시고 가족들이 인사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그랬었다. 또 살아서는 타보지 못했던 리무진을 타고와 하장장 고별실 앞에서 어머니를 직원에게 넘겨주는 그 순간에도 그러했다. 전기 화로의 뜨거움을 의식한 때문인지 여동생이 또다시 자지러지듯 바닥에 나뒹굴었고 나준수도 더는 견딜 수 없었는지 대어를 벗어나 엉엉 울기 시작했다. 때문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또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분수는 영정과 위패를 든 조카 옆에 맥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더는 호미해질 수 없었다. 영정 속 어머니가 빤히 쳐다보는 듯 해서였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까지도 그랬고 장례식장에서도 내내 어머니는 절규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순간 영정 속 어머니가 모나리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식치고 마음씨 나쁜 사람 결코 없다는 말 틀림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동생을 위하여 만들어낸 말처럼 고맙게 생각하는 형이다. 누가 뭐라고 했을지언정 지금도 형 나분수는 동생을 그렇게 믿고 있다. 애당초 금이 환양을 기대했고 개천의 용을 믿어서도 아니었다. 하여튼지 그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고 더는 아무런 미련이 없는 것처럼 그 짜스 얼굴 쪼까 볼 수 없었구나 그랬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던 날이었다. 의사 말은 어머니 병환을 더 어찌할 수가 없다는 뜻이었다. 노환과 고관절 골절이 기필코 어머니의 의지를 꺾었다. 그렇게 동생 부부는 벌써 청년이 된 아들과 딸을 앞세우고 토요일 정오 무렵 병원에 도착했다. 서로의 시간을 통일해서 함께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고마웠다. 동생은 어머니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서야 그 심각함을 느끼는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차분함과 꼿꼿함 때문에 그리고 형의 느긋함과 효성스러움 때문에 어머니 병환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표정이고 투였다. 물론 어머니가 구질구질한 당신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고 준수한테는 씨잘데기 없이 전화하지 말어야 했었다. 당연히 어머니 말을 거부할 수 없는 나분수이지만 동생에게 한 번쯤 미리 다녀가라 해야 했는데 불찰이었다. 그랬지만 동생도 그토록 고향이 그립지 아니하고 부담스러웠을지라도 몸과 마음까지 멀리할 이유는 없어야 했었다. 굳은 표정의 동생이 어머니 손을 더듬어 잡고 어머니 저 왔어요 했다. 어머니가 동생 음성을 겨우 알아듣는지 힘들게 고개를 돌렸다. 손자 손녀와 며느리가 더 가까이 다가섰지만 어머니는 눈꺼풀만 몇 차례 깜빡거리다 깊은 숨을 내쉰 후 고개를 안쪽으로 되돌렸다. 마치 거대한 장벽이 서 있는 듯해서 어머니가 잠시 놀라는 모습이길 바랐다. 어머니는 오메 내 새끼들 하며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또한 무작정 반가운 표정이고 모습이어야 했는데 아니었다. 하물며 어머니 자식들도 어색하고 민망했는데 아무리 금쪽처럼 아꼈던 손자 손녀지만 역시 품 안에 있을 때와는 그 느낌이 달랐으리라. 순간 각자의 당혹스러움을 해결하려는 듯 서로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어떤 말과 행동도 더는 연결하지 못했다. 분위기가 썰렁해졌다. 그래서 어쩔까 할머니가 조금 힘드신가 본디. 나분수가 끼어들어 스스로 대인숨을 내쉬었다. 서울에서 일찍 출발하여 고단했을 것인데 어머니가 그러고는 그만이니 나분수까지 몸둘 바 모르겠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도시에서는 면회도 금지된 상황이지만 시골에서는 좀 융통성이 있었다. 그렇다 해도 병실에서 더 오래 복작거릴 수는 없었다. 늦은 점심을 동생 식구들과 함께 먹었다. 나준수가 원해서 중식으로 했다. 일이 있어 고향에 내려온 선후배와 친구들을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한평 한우 아니면 무한 뻘락지만을 고집했었다. 물론 촌놈보다야 사는 것도 여유롭고 소득 수준도 월등할 터이니 그리고 모처럼 고향에 내려왔으니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들은 왜 그토록 다른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 그러고도 넉넉하지 못한 촌놈 주머니 탈탈 털어서
실컷 처먹고는 하는 말. 푼수야, 그 맛이 옛날 같지 않은데. 아무튼 잘 먹었다. 쓸까스럽게 그랬었다. 17놈이 내빼듯 달아서는 그들을 향해 나분수는 비록 먹을 놈들. 그러면 끝이었다.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더 못된 놈들도 있었기에 고향을 떠나고 싶었던 경우도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불편해하고 밀어낸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나를 불편한다고 밀어낼 것이라며 각시가 위로하면서 응원도 했었다. 하여간 동생 나준수는 역시 달랐다. 물론 형에 대한 푼수의 풍문들을 모르지 않았을 동생이겠고 그래서 나준수는 화가 난 사람처럼 자장면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으리라. 그나저나 동생은 어머니 상태가 마음속에 꽉 찼던지 하룻밤을 병실에서 보내기로 했다. 다행이었다. 찬바람처럼 왔다가 실구름처럼 사라져버리면 어머니가 또 얼마나 옴니암니할까 싶었던 차였다. 동생은 일요일에 일찍 올라갈 것을 약속하며 승용차 키를 아들 손에 쥐어주었다. 두말 없이 동생 마음을 이해하는 재수가 나분수는 고마웠다. 사실 바람도 없지는 않았다. 오랜만에 남편 고향 또는 내 고향에 내려왔으니 그동안의 변화도 느껴보고 맛있는 저녁도 함께 해먹고 시골 큰 집에서 가족과 하룻밤을 지내고 가는 것도 세상 없이 좋으련만 하기는 내가 살던 곳만큼 좋을 수는 없을 터였다. 할머니와 큰아버지가 살았던 곳일지라도 애당초 시골을 모르는 청춘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어차피 나분수 혼자 생각인 터였다. 나분수와 준수 형제가 병실로 돌아왔다. 환자 저녁 식사로 나온 미음이지만 아직 숟가락도 들지 않았다며 간병인이 기다렸다는 듯 밥그릇을 내밀었다. 그것도 나준수에게 말이다. 둘째 아들의 야속함을 득달같이 파고든 속셈일터 거부할 수 없는 순간의 행동이었다. 어머니는 겨우 2번 받아 삼키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준수도 더는 강요하지 않았다. 옌지에서 왔다는 그야말로 눈치코치가 3단인 간병인의 수다스러움이 거북스러워 하룻밤 쉴 수 있도록 했다. 뭔가 원하는 마음을 외면했다가 그나마 외국인 간병인도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면 말 그대로 낭패였다. 사나흘 전부터 어머니는 거의 말문을 닫았다. 그리고 잠든 어머니 모습은 마치 죽음과도 같았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약도 효과가 없다는 말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나분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밤늦도록 눈물을 닦아냈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초상났느냐고 말렸을 것이다. 가엾고 슬프고 덧없고 애달파서 질리도록 울다 어머니 이부자리에서 꼬그라졌고 깨어났었다. 일자무식의 어머니였지만 당신은 가볍게 죽고 싶다며 당신의 흔적들을 미리 정리했었다. 당신 힘으로 부족한 것은 아들에게 부탁해서 치웠다. 그때마다 그 아들의 가슴은 미어 터질 지경인데 아랫목에 당신의 조붓한 이부자리만 남겨놓고 어머니는 너희들 덕분에 나는 잘 살았시야. 더는 여한도 없고 그랬었다.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기계 소음들과 웅웅거림,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간호사가 들어와 환자들을 살피고 돌아갔다. 후텁지근한 병실에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움직거리다 다시 조용했다. 동생이 형에게 그만 집에 들어가라 했다. 하룻밤 못 견디겠냐며 병상 밑에 있던 보조의자를 발끝으로 끌어냈다.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자식과 어머니 관계만으로도 그 견딤은 가능할 터였다. 해서 나분수는 편한 마음으로 엄니, 오늘은 작은 아들이 옆에 든든하니 있은께 겁나게 편하겠어요. 그랬다. 순간 어머니가 움직여 고개를 두 아들 쪽으로 돌리면서
너그 성은 텅텅 빈 껍데기여야. 그리고 잠시 후 인자는 네가 너그 성을 쪼까 살피면서 살아야 했다. 나분수와 준수가 서로를 돌아보며 당황해하자 어머니가 눈을 떠 아들들을 올려다보기까지 했다. 확인하듯 나준수가 어머니를 향해 걱정 그만해도 돼요. 분수대로 준수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뭔 걱정이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병실 밖으로 나갔다. 동시에 어머니도 눈을 감고 고개를 제자리로 돌렸다. 나분수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엄니 내일 아침에 또 봐요. 그랬으나 어머니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나준수는 병원 뜰 모퉁이에서 담배를 물고 있었다. 담배가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라며 본인의 과거와 현재를 담배에 의지했었다. 금연을 하지 못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언젠가 나준수가 했던 그 말은 아직도 어머니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으리라. 아버지가 술에 의지했던 세월처럼 아팠으리라. 다시는 자신의 미래를 담배에 의지하는 동생이 아니길 바라며 나분수는 동생에게 어머니와의 하룻밤을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화장 절차가 끝나 수골실로 이동하였다.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가 소각되는 동안이 지루했던 모양이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거나 끼리끼리 모여 음료와 음식을 나눠 먹으며 떠들고 있었다. 어머니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도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었다. 화장 예상 종료 시간보다 조금 단축된 시간이었다. 하지만 고인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각자의 견딤으로 표현되는 유족들 모습은 다 달랐다. 그 사이 세상과 작별한 어머니 욕심은 거기에 없었고 고작 한 대박쯤 될까 말까한 뼈가루로 변화해 가족들 앞으로 나왔다. 만져보고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어머니와의 인연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았다. 각시도 어머니와는 거기까지였다. 내일 돌아온다 해도 볼 수 없으며 깐깐했지만 그래서 더 좋았던 시어머니를 만날 수는 없으리라. 때문인지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다. 또다시 동생들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본수는 생경하기 짝이 없는 여전히 열감이 느껴지는 유골함을 받아 가슴으로 안았다. 그래서 유골함을 끈으로 묶어 목에 걸어주는 모양이었다. 요즘은 비명 행사한 경우가 아니면 유족들도 원통하게 많이 울지 않는다는데 나분수는 동생들 울음소리에 밀리고 밀려서 화장장 밖으로 나왔다. 추모공원 하늘에 떠오르고 있는 태양은 구름을 잔뜩 머금은 듯 했고 바람 한 점 없이 후텁지근했다. 장례 지도사가 서두르기 시작했다. 비가 올지도 모르겠다는 이유 같았다. 그렇지 않아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였다. 화장이 끝난 상태라서인지 유족들은 이제 다 넉나간 모습들이고 친인척들도 각자 위치로 돌아갈 생각에 허전해하는 표정들이었다. 마지막인 장지, 선산이 있는 곳은 그리 멀지 않았다. 세상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당신과 우리도 속절없이 변했듯 우리 고향도 여지없이 그랬다. 헐벗고 배고프던 시절엔 차라리 미운 정, 고운 정이라도 있었다. 쌀이 남아 돌고 먹을 것이 충분해지자 인정머리조차 없어졌다. 각시가 타국으로 시집와 늑다리 신랑의 진심을 느끼고 농촌의 정이 들면서부터 가장 아파하고 아쉬워했던 부분이었다. 각시 눈에 대한민국 농촌은 나날이 다르고 한 해와 두 해가 그야말로 무섭게 변한다고 했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 빈집이 늘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 나분수도 농사를 곧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농기계로도 근본 해결이 되지 않으니 나분수 역시 많은 것을 포기한 상태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인력난은 더 심각해졌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발버둥이지만
기초지자체의 영향만으로는 턱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은 빠르고 다양하게 생겨나는데 해결책은 늘 뒷북 타령이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글로벌화 덕분인지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각 지자체 간의 외국인 노동자 관리도 만만치 않아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과 불법 이탈 방지 장치 등 제도가 시급한 상황이다.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서 왔으니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몰려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탓할 여력도 없는 우리네 농어촌 현실인 것이다. 그들이 없으면 당장 스톱이고 또 다른 대책도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지랄하고 오래 살아서 멜값이 못 볼 것을 많이 본다. 그랬었다. 그럴 법도 했다. 어찌저찌 겨우 통했던 베트남이나 필리핀, 조선족 사람들 표정이나 말투는 조금씩 익숙하기라도 했었다. 하지만 동티모르와 파키스탄, 타지키스탄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저러나 하루가 다르게 농촌이 변해서 촌놈이 농사를 접고 소 키우기를 포기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문제였다. 또한 농지를 잠식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 즉 검은 패널로 덮이고 있는 우리 농토와 염해 간척지 등등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갈라놓은 현실은 농어촌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때문에 정책이 전환되고 있겠지만 현장의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과 알 권리가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쌀이 남아서 큰 탈이나 그렇다고 식량 안보를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는 더더욱 없을 터이다. 하여간 인생살이가 팔랑귀처럼 흔들렸지만 촌놈으로 살았던 동안에 나 분수는 늘 말뚝기와 같았었는데 지금은 처지가 말이 아닌 것이다. 각시 때문일까? 아들보다 어머니가 더 근심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 지랄 같은 소문들은 시골에 넘치고도 흔했다. 그런 와중에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온다고 떠났었다. 세상 탓이라기보다 어쩔 수가 없어서 다문화 가정이 생겨났으리라. 그리고 지금은 결혼 이민자의 가족과 친인척까지 많아진 농어촌이 되었다.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더 많은 것이다. 그러해서 혹시나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을까 어머니도 노심초사했었다. 여기저기서 집 나간 외국인 며느리들 소식만 콕콕 물어나르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며느리는 죽어서도 그럴 리가 없다 하고 어머니는 끄떡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더 길어지고 또 언젠가 될지 모른다는 말에 불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우려에 속을 끓이다 어머니는 당신 며느리를 다시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유골함은 논뚝길을 지나고 자드락길을 따라 장지에 도착했다. 종부로서 그동안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던 어머니 덕분에 선산은 잘 정비되어 있었다. 산자락까지 승용차가 들락거릴 수 있어서 편리해졌지만 그렇다고 더 자주 아버지 산소를 찾게 되는 것도 아니었다. 나분수 역시도 싫었다. 아버지가 선산을 싫어했던 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하여튼 등한시했었다. 살아생전에 그런저런 인연이 없었던 탓이었을까.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할 뿐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고단했을 것이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명절 때 누군가 다녀가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터였다. 어머니 노파심이었으리라. 아버지는 사는 동안 내내 어머니를 괴롭혔다. 얏튼 죽지 못해서 살았샤. 너희들만 아니면 폴세 죽었을 것인디. 라는 어머니 한숨이 섞인 소리를 밥 먹듯 들었다. 자식들도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었다. 느닷없이 가족을 다 잃은 후유증을 아버지가 더 감당하지 못해 나타낸 행태들이었을지라도 너무 긴 세월 지속되었다. 대대로 살아온 동네였고 떼부자도 아닌 지주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지역 빨갱이들의 표적이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일가족은 인민재판도 없이 몰살당했다. 이웃 동네에서 반동분자들이 처벌되는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고 돌아왔는데 그야말로 집안은 눈뜨고 볼 수 없게 다 절단이 났더란다. 살아있는 것은 개, 돼지 새끼까지도 모조리 죽였다 했다. 졸지 혼자 된 아버지는 무섭고 외롭고 슬퍼서 울었고 견디고자 잊고자 살고자 몸부림쳤으며 그렇게 울고 몸부림했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을 터였다. 더 망가지기 전에 종가의 흔적이라도 지켜야 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혼례를 서둘렀단다. 그런 후 다행스럽게도 한 세월 고요하고 편안하게 지내며 자식들도 올망졸망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는 좀처럼 종손의 면모를 찾아가지 못했다. 애당초 형과 누나를 둘씩이나 둔 막내로 태어나 종손의 굴레가 형벌처럼 무거웠는지 도대체 그 무게를 힘들어했단다. 궁여지책으로 벌써 망자가 된 큰아버지 밑으로 나분수를 양자로 보내 종가를 지켜야 한다고 집안 어른들이 들고 일어났다. 만약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나 그래서였는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는 더 술에 의지했고 술 때문에 무자비한 폭력이 등장하게 되고 그럴수록 아버지 몸과 마음은 피폐해졌는데 그 중심에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었다. 종부 역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배은망덕하고 악처 같아서도 아닌데 하여튼 이유도 없이 어머니를 들볶았단다. 그리고 아버지가 드디어 미친 사람처럼 날뛰자 어머니는 무섭고 서럽고 또 아이들 목숨이라도 지키고자 진정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집안끼리 잘 알았던 외할아버지는 출가 외인이라며 딸을 반기지 않았고 두 번 다시 진정에 걸음하지 말라 했다. 마치 전쟁터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어머니는 자식들 지키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 다녔다. 어느 날은 창고와 광 속으로, 눈 내리는 대나무 밭과 숲속으로, 심지어는 농가 밭둑으로 숨거나 쫓겨다녔던 두려움과 공포 분위기는 지금도 진저리가 느껴지고 기억도 너무 생생하고 선명해서 오금이 저릴 지경이다. 그 시절 그들에게 외가까지 없었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었다. 더 방법이 없을 때마다 어머니는 분수와 준수를 외가로 보냈다. 한나절쯤 걸어서 도착하면 외할아버지는 그냥 말없이 숨막히게 꼭 안아주었고 외할머니는 울면서 부엌으로 끌고 들어가 찬물 한 사발씩을 떠주었다. 그 선명한 기억들, 그것은 일생을 좌우하는 무엇이었다. 결코 녹록지 못했던 삶을 살면서도 어머니는 저 세상에서라도 보상받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종부로서의 책임감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최선을 다했었다. 아버지가 지켜내지 못한 종갓집 의무는 물론이고 선산 관리며 문중일에도 적극적이었다. 물론 종손인 나분수를 앞세우는 일도 없었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정리해냈다. 당신 남편과 아들 사이의 일들을 처리하면서 사는 동안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편안하다는 말을 어머니는 내내 되새김했으리라. 장례 지도사뿐만 아니라 선산에 처음 와보게 된 이웃이나 친척들도 감탄사와 부러움을 연발했다. 산소가 겁나게 좋소야. 관리를 아주 잘했구만요. 어찌 겉만 보고 속을 알 수 있겠는가? 나분수는 그 감탄이 부담스러울 뿐 역시 할 말은 없었다. 어머니 유골함이 들어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가 이틀 전 아버지 산소를 다시 정비하면서 당신 자리도 미리 만들었던 것이다. 사는 동안 애틋하지도 않았던 당신들 모습이었는데 아버지 봉분의 합장을 원했다. 뜻밖이었지만 나분수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장지의 어머니를 모시는 절차는 간단했다. 못난 자식들을 위하여 미리 다 손을 썼겠지만 역시 팔랑귀 같았던 나분수가 미덥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었으리라. 추모공원에서 출발할 때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판이었는데 정오를 지나가는 6월의 태양은 눈이 부실 만큼 찬란했다. 그 찬란함 속으로 어머니의 그림자도 함께 떠올랐다. 그 떠오름 또한 가벼워서 더 높게, 더 멀리 사라져갔다. 그리고 영정 속의 어머니 모습은 그냥 편안해 보였다. 그런 덕분인지 여동생 마지막 울음소리는 주변을 더는 압도하지 못했다. 그렇게 장지에서의 간단한 제례를 끝내고 선산에서 내려왔다. 어머니는 기연치 6월에 가셨다. 오늘의 소설 팔랑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를 보내는 자식의 심정은 누구나 다 이럴 겁니다. 부모가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부모의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부모님을 보내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슬픔은 모든 자식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설을 통해서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도 볼 수 있었고요. 형제간의 우애스러움과 장남의 배려심도 잘 엿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소설 잘 감상하셨나요?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